청와대가 어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까지 설전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기대학교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보라인 엇박자에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분은 투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무슨 동국도 안 받는 동국도 안 받는 그런 학생을 쓴 거야. 네, 안보라인 불협화음 옐로우 카드가 나왔는데 송영무 국방장관 쪽으로 옐로우 카드가 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엄중주의 조치, 그냥 주의 조치도 아니고 엄중주의 조치면 꽤 센 거 아닙니까? 아주 센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안 꺼내니만 못한 옐로 카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한 꼴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대로 차라리 내버려 뒀더라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론가가 나서서 아마 다 정리를 해줬을 겁니다. 교통 정리를. 정부 내에 지금 강원 전략이 좀 이렇게 양면 공작을 좀 쓰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경파, 한쪽에서는 이 역시 온건파.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다라고 아마 이렇게 다들 평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송 장관의 표현이 다소 좀 거친 면은 없잖아 있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대해서 게다가 또 임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임명장에 그야말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곧바로 경고장을 보냈다. 모양새가 사실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이렇게 뒤로 사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것을 그렇죠. 언론에 다 공개적으로 했다는 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요들이나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한테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어제 오늘 그 발표가 사실은 그 문정인 특보를 보호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양쪽 다에게 비판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문정인 특보가 했던 발언들도 분명히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옹호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송영무 장관이 어제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갈등이 있는 것을 표출하고 그걸 예. 또 아주 좀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거고 예. 또 하나는 대북 인도 지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800만 달러. 그 문제도 외교부가 주무 부처인데 외교부와 논의도 안 한 상태에서 본인의 생각을 그냥 얘기해 버려서 그것이 마치 그냥 그 국회에서 또는 이 광경을 봤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내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 발표가 문정인 특보를 옹호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누구 손을 아니라고 들어준 건 그건 아니다라고 아니다. 보시는 다만 거군요. 정부 입장에서는 저런 강요가 뭐 외부에 특히 국회에 나가서 정부 간의 갈등이 정부 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예. 대해서는 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 네. 그런데 사실 시작은 문정인 특보였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국방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재반박을 한 건데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참수부대 창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게 된 형국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들이 많이 존재했을 겁니다. 이건 비단 문정인 특보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한 전직 외교관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외교안보팀의 상황을 가지고 내부 지지자들이 열기와 국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부 지지자들이 열기라는 건
문정인 특보의 생각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한반도의 운전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한반도의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문정인 특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대한민국이 강력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취하고 있는 전략,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강하게 배치되는 측면 속에서 오늘 윤영찬 수석이 이것들을 이제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보다는 일단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문제가 있다고 좀 선을 걷기 때문에 예. 이러한 논란들이 사실은 가라앉기보다는 조금 더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게 뭐 양쪽에 다 그러니까 얘기를 경고를 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송 장관을 딱 집어서 한 얘기가 예.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작을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저 문정인 특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송영무 장관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좀 다른 입장을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왔고, 거기다가 이제 잠수부대 관련한 발언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문정인 특보가 청와대의 의견을 대략 감지를 하고 그걸 대신해서 사실은 좀 악역을 맞는 의미로 본인이 그걸 좀 강하게 좀 치고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도 사실은 문정인 특보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송 장관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이제 내보낸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별로 그렇게 썩 세련되지는 못한 그런 그 방식으로 처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네. 남습니다. 이 논란을 지금 뭐 야권에서 더 키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야당이 청와대 공개 경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나라를 지키는 군과 국방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현직 장관을 망신 주고 특보에 손을 들어준 청와대는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는 도대체 어찌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때에 오히려 정책 혼선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이 특보를 반드시 경질해 줄 것을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공개 망신을 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사하는 모습이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성급한 조치와 안이한 안보관이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울까 우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김영우 위원장 녹취가 나갈 때 오디오 사정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야당에서는 문정인 특보를 경질해야 될 상황이다. 왜 네. 군의 사기까지 떨어뜨리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60만 국군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워싱턴에서 있었던 발언 때부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문정인 특보의 사드 배치 발언이 굉장히 좀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예.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받들어 갖고서는 사실 그 발언들을 인용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그 뒤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결국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통일 외교 안보 특보로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중요한 외교적 안보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특보의 발언이 정부의 발언과 배치될 수 있다라면은 여기 대해서 그 사전에 좀 정지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입장에는 분명한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지를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이 옐로 카드 받은 상황에서 좀 기를 펴고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좀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뭐 아까 반복해서 또 말씀드린 이종훈 예. 평론가와 저는 의견이 다른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와대가 이건 문정인 특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왜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정부와 결이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청와대 입장을 전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분은 학자로서 얘기하는 거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태도를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압력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조 안에서 하는 거고요.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도 절대로 축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한미연합훈련 그것도 축소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는 저는 특보자를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런 발언을 학자 입장에서 할 거면 특보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분이 학자로서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 특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렇게 학자로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려면 특보자를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특보가 말씀하시는 것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말하는 것의 어떤 차이점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거칠게 얘기한 부분 그리고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한 예. 정부의 메시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올린 글을 함께 보시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송 장관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 정책 차이를 넘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하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 강요로서 하기 힘든 망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청와대 경고 나온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야삼당이 그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송 장관 부적격자라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강행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게 보면 야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고된 참사가 발생한 거나 이제 다름없는 거고 아마 여당에서도 좀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이분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상황 이 국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조금은 좀 이렇게 잘못된 발언이 나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 듯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 그리고 모양새도 별로 좋지가 않고 대통령도 지금 국내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혹시 북한이 도발이라 한다면 국민들은 1차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특보는 책임이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될까가 좀 분명한데 그거 좀 이제 잘못 좀 판단 내린 부분이 없잖아 있고 야당들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이 국면에서 또 송영무 장관을 그렇게 또 이렇게 뭐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던 분들이 네. 그거 역시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이 너무 셌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의 때 아닌 폭풍 칭찬까지 나왔습니다. 좀 들어보시죠. 문정인 교수를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이건 소신이에요?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하라고.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안보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게 고려시대 때 문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들은 사이다 반응으로 봅니다.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녹취에는 안 나왔지만 무인답다. 이런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장관의 표정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부로부터 어쨌든 뭔가 안보실장으로부터 예. 질책을 받았으니까 예. 그것이 안 좋은데 저는 송영무 장관 입장에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발언의 수위 문제는 문제가 있지만 예. 참수 작전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저는 국방장관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해 오거나 아니면 북한의 저런 북핵 도발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저는 거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발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거칠게 발언한 내용 또 어쨌든 정부 내에 어떤 갈등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문제지 송영무 장관이 얘기하는 저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국방장관을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더 어찌 보면 더 강력한 발언을 하는 게 맞아요. 외교부 장관은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더라도 예.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영무 장관의 기본적인 자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발언하는 내용이나 오늘도 지금 발언한 내용을 보면 너무 직설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야단 들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예. 표현을 막 쓰시니까 뭐 저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게 일종의 뭐 군인화법이다 이렇게도 그럴 수는 있을 많이 텐데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예. 군인이지만 정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방부 장관이 됐으면 정부의 주요 강요니까 발언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을 예.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윤상직 듭니다. 의원이 뭐 고려시대 문신이 무신에게 한 것처럼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두둔을 했는데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나를 칭찬하는 날도 오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예. 보수 야당이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때도 그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발언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통한 발언에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측면 중에 하나는 송영무 장관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소신이 있는 건데 이걸 얼마든지 국회 그 국방위원회 자리에서도 내 소신을 지켜가면서 현 정부에 해가 되지 않게 발언할 수 있는 정무적 능력들이 조금만 보태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송영무 장관이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는 그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통일 안보 라인에 대한 난맥상을 좀 더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한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움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보수 야당이 지키기에 나서고 청와대가 옐로 카드를 준 그런 좀 다소 황당한 상황이 됐는데요. 문정인 특보는 지난 6월에도 미국에서 했던 발언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특보로서의 이런 다소 튀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어요. 내가 학자로서 얘기한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얘기도 없어요. No. 청와대에서 사전 조율이 없었는지 아니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이에요? 청와대하고 모른다고 내가 학자로 갔다고. 경고를 했었다고 했는데 경고를 무슨 게 없다. 갑시다. 아이고. 이 사람 너네 시간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자, 저 도시에서 얘기한 거니까 좀 문제 하나도 없어. 그 이상 얘기 안 하시니까 그만. 자, 피곤하니까 그만. 자, 그만하니까 비켜요. 비켜. 자, 왜 차가 안 와? 이번 일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댄다면 별 다르지 않은 답변을 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예. 특보로서의 발언, 학자로서의 발언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월급을 안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월급을 주셔야 이제 확실히 공인으로 본인이 딱 인식을 하고 예. 아, 난 학자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공인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발언도 조심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특보 경우에는 장관급으로 예우를 해서 이제 급여도 이렇게 원래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은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급을 안 했다라고 그때 그동안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논란이 되면 특보에서 그냥 해촉을 할지 아니면 뭐 오히려 역으로 급여를 드리고 조금 그 말조심을 시킬지 예.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아까 물론 청와대가 해촉을 하는 건 조금 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고 본인이 저는 그만두시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의 어떤 어드바이저 예.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예. 대선 때부터 예. 사실 송영무 장관도 다른 팀에서 송영무 장관은 지금의 안보실장하고 같은 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고요. 예. 또 문정인 지금 이제 특보 같은 경우는 다른 라인을 통해서 안보에 관련된 조언을 계속 했었고요. 그러니까 안보
특보 비슷하게 일을 했었죠. 선거 캠프에서도. 그런 인연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건데 사실은 두 분이 같은 데서 만나거나 얘기한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보실장과 그 라인으로 함께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커지게 보여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실 거면 특보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자로서 얘기하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특보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이 그냥 판단하셔서 돈도 안 받으시잖아요. 굳이 그 특보 자리를 갖고 계실 이유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그 사실은 원조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동북아 균형자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균형자론인데 그 균형자론의 설계자세요, 이분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독트린의 그 기본적인 설계자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스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좀 대하기도 좀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장관과 표현의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선 자중질환이다 이렇게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 현 정부가 선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정희 특보가 얼마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와 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조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북핵 외교의 틀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정인 특보의 생각과 그리고 과거 이제 송영무 장관이 발언하고 보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축으로서 북한을 더 제재하고 압박하면서 또 최근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에 대한 군사 옵션까지 가지고 있다. 이 군사 옵션이라고 하는 발언과 송영무 장관이 얘기했던 참수부대 창설에 관한 얘기가 다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바로 이제 문정인 특보가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인 거거든요. 이 두 개를 혼재해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갈팡질팡 외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과 현 청와대가 지금은 이제 집권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핵 해법이 이제 고차 방정시로 가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는데요.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이 지금 좀 철석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괜히 좀 싸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절친이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뭐 원론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사실은 이제 이 뭐 6차 핵실험이라든가 또 추가 뭐 미사일 발사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소통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제 이게 이제 동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동시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포 간담회도 화제가 됐지만 동포 간담회 가는 길이 또 화제가 되는데 뉴욕이 워낙 차가 밀리잖아요. 요즘 맞습니다. 유엔 총회 때문에 거의 교통지옥이라서 걸어서 이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한 120여 국 정상들이 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3-4블럭 안에 다 호텔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도 훨씬 더 강해졌지 않겠습니까? 테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는 자리에도 다 검사를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파도 많고 차에 대한 검색도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늦으니까 걸어서 가시는 그러니까 3블럭 정도를 걸어갔다고 청와대 발표를 했는데 가면서 또 우리 동포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악수하고 동포들 입장에선 좋은 일이었겠어요. 차 밀리는 게. 차 밀리는 게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점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거 차가 막혀가지고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만났는데 18분 지각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근데 저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각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기 있는 정상들이 대체적으로 뉴욕의 이 교통 지역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부분 걸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는 게 도리어 늦은 거죠. 늦게 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걸어서 가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호하는 인파를 아니, 근데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이거는 경호실의 준비 부족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요즘에 이렇게 타는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서 경호원들도 뛸 필요 없이 예. 또 대통령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뉴욕에서 또 총회가 열리면 그런 것도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요즘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탈모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사진이 좀 그럴듯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예. 보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머리에 대한 일부 부분이 하얗게 좀 보이긴 합니다. 예.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는 하얀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찍혀서 이렇게 보인 거지 예. 원형 탈모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 일각에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얗게 빈 부분이 저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된 것이 아니냐. 예. 얼마 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뺨이 좀 붉어 이렇게 달아오른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통령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면 하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일단은 탈모 문제는 탈모가 아닌 거로 좀 결정이 나는 거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건강보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케어에서 탈모가 배제되기 시작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도 탈모를 경험하게 되면은 문재인 케어에서 탈모를 이 보장에 강화하는 데 넣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 얘기까지 나오네. 오늘 나오신 분들 보니까 흰머리는 이종훈 평론가밖에 없으셔갖고 아니, 저는 근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부분적으로 나오는 흰머리는 처음 봐서요. 저렇게 나기도 합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제 흰머리수나 문재인 예. 대통령 흰머리수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얼핏 봤을 땐 차이가 큰데요. 근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문재인 예. 대통령 흰머리가 한 곳에 나신 거고요. 이제 그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팔 청춘 아니십니다. 자, 그렇기 예. 때문에 물론 지지자분들 보시면 이제 마음이 좀 안타까우시겠으나 뭐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염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어쨌든 흰머리가 저렇게 많아질 정도로 요즘 고심할 일이 많다. 이렇게도 이제 이 대목을 읽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담기게 아마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자고 하는 그런 호소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국제 무대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다자 외교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되는 것인데 유엔 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유엔에서 통과한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한 제재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자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은 그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태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적으로 평화적 해결이지만 예.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이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쪽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장남 문제로 오늘 두 번째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경필 지사 아들 파문으로 바른정당의 자강론은 또다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거 때 박 대통령 팔아가지고 선거하고는 선거 끝나고 그렇게 출당 결의하는 거 그건 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권이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공조를 갖다가 더 강화해야 된다. 공조를 갖다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이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 보수 진영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야말로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네, 요즘 분위기로는 작별의 뽀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남경필 지사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친 이렇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역할도 흔들림 없이 할 것입니다.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 네. 바른정당이 이름은 바른정당이라고 지어놨는데 네. 이해운 대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악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 특히나 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도 애당초에 과거 새누리당을 제일 먼저 탈당해 나왔던 인사고요.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도 자강파와 통합파가 분류돼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자강파 중에 한 분인 케이스죠. 예. 이해운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11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그 전당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까지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의원 모임이 국민통합포럼이 출범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현재로서는 자강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면 통합이라는 거는 자유한국당과의 범보수 통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방금 전에 국민의당과의 의원 모임을 가진 것처럼 국민의당과의 중도로서의 통합이 가능한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건데 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게도 녹록한 상황이 아닌 거고요. 여기에 악재가 하나 더해지고 있는 건 MB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예. 이명박 정부에서 적지 않은 인사들이 함께했던 분들이 또 바른정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바른정당의 자강보다는 전체적인 정계 개편을 좀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김무성 의원은 요즘 정진석 의원하고 참 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어요. 예, 자주 만나시고 뭐 그 정진석 의원을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시고 예. 바른정당 오면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이러는 것 같아서 어느 정당이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통합론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대를 앞두고서 사실 본인은 불출마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전대 출마를 하게 되면 통합론과 자강론이 격돌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느 쪽이 이기든 결국은 진 쪽에서 과연 그걸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대가 11월 13일 열리는데 네. 그 전대가 결국 문제를 봉합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예. 양산하는 그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가 딱 되면 예. 김무성 의원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은 당장은 뭐 나가진 않겠지만 계속 그러면 이제 자강론으로 간다고 했을 때 통합론을 주장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의원을 따라서 온 분들 물론 많은 부분이 벌써 자유한국당 돌아가셨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김무성계 의원들은 또 반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내 논란이 있을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일정 부분 탈당해서 옮길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나는 뭐 죽음의 계곡이라도 가겠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뭐 같이 두 분이 얼마 전에 뽀뽀까지 한 사이지만 그 죽음의 계곡을 같이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키스앤세이 굿바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희가 음악 선정을 잘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제 그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국민의당하고의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으로 합류하는 것도 지금 약간 타진을 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양쪽으로 지금 갈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다시 되돌려서 예. 원래 처음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탈당할 때 그 마음, 그 정신으로 다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건 이미 좀 선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그러니까 통합론자들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을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지 않나. 나머지 남은 분들이 당분간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어찌됐건 뭐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예. 소수 정당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국민의당하고 중도 통합을 좀 꾀하는 그런 예. 방향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김무성계로 불리던 의원들은 대부분 이미 한국당에 가 있잖아요. 지금 바른정당에도 김무성 의원이 나가겠다면 따라 나올 의원들이 있습니까? 김무성 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 예.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자강파와 통합파라고 분류가 되긴 하지만 각자 의원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강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의원들이 뭐 김세연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민의당이란 바른정당 의원 모임을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그러니까 멤버의 면면을 보내니까 여기엔 또 김세연 의원, 이학재 의원, 하태경 의원 등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자강의 길을 가는 게 맞다라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이대로 바른정당이 생존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이정표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통합에 그러니까. 대해서 예.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보수가 합쳐져서 하나의 힘을 내야 되지만 예.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물음표를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어떤 선택도 지금 쉽지는 않은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이거 좀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김무성 전 대표를 믿고 따라가는 의원들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보수 통합을 외치고 있는 한국당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오늘도 어딘가에 가서 아주 호되게 혼났다고 합니다. 어딘지 함께 보시죠.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한다. 나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나보다 더 권력이 낮은 사람을 성폭력을 해도 난 괜찮아. 그리고 내가 돈으로 가서 여성을 사가지고 내 손으로 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은 사실인데 요즘 세상에 지금 그 알량한 남자의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이제 류 위원장님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이게 아주 보통의 그런 기준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기자들이 있는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딱 당대표님께서 젠더 폭력이 뭡니까 물어보고 옆에서 유석춘 위원장님이 부연 설명하는 걸 듣고 자유한국당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이 간담회를 공개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살짝 걱정이 되는 수준이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당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볼 때는 대표님 죄송합니다.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영남의 마초 꼴통. 네,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인데요. 자유한국당이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군요. 아니 저 예. 자리가 사실 여성들 모아놓고 여성의 젠더 의식을 좀 배우고 그다음에 마초적 또 뭐 아까 그 말 그대로 써볼게요. 꼴통 의식 또는 뭐랄까요 우리 그 아주 오랫동안 있는 남성 권위주의적 예. 사상 그게 자유한국당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보자고 만난 장소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젠더 폭력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그걸 물어보시는 홍준표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준비를 아주 많이 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나와서 유석준 그 위원장, 혁신위원장 발언 보셨죠?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이 훨씬 더 권력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잖아요. 많은 여성들은 지금도 아직도 남성 위주,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젠더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겠다고 모여놓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모임이. 그래서 또 몇 분 동안 숙면도 취하시고 이러니까 결국은 여성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제대로 깨닫겠다고 모이셨으면 반성하는 모습 보이시고 예. 바뀌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도리어 비난의 화살을 받는 그런 예. 시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꼰대당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여성들을 이제 만나려는 그 움직임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그런 티를 팍팍 내신 거죠. 그러니까 좀 일부러 자는 척 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주무신 게 아니고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혹시 돼지 발정제 발언이 나올까 봐. 그래서 근데 그나마 이제 보니까 그 참석한 그 여성 단체 관계자분들이 화면 보니까 물을 많이 드시네요. 예, 차마 이제 그 얘기까지는 예. 이제 안 꺼내신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이 좀 제1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예우를 이제 해준 거라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젠더 폭력이 뭔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모른 척 하고 싶으신 건데 그러지 말고 예. 이제 진짜 자유한국당도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 통합 논하기 전에 보수의 미래부터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뭐 젠더 폭력은 하나의 일화고요. 한국당이 여성, 젊은이 표심 잡기 위해서 앞으로 좀 다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영남의 마초 꼴통이란 말을 했는데 정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국당이 지향에 대한 가치가 좀 지향점으로 봤을 때 수도권을 집중하고 또 여성에 대한 표심을 잡아내기 위해서 또 청년들과 어떻게든 공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좀 다행인 거는 굉장히 좀 불편한 자리였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환영받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도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보여나가는 것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